이번 시간에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영역은 세금으로 운용이 되죠.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수단이 동원돼야 되고 사람이 동원돼야 되니까 인건비가 나가겠죠. 생산 영역의 자본과 구조가 똑같죠. 공적 자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세금이 필요한 거죠. 현 시대로 말하면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돈은 어디서 걷어요? 당연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거두겠죠. 생산 영역에서 거두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라 썼지만 또 세금의 역할을 하는 또 세금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세금이 고대에도 있었겠죠. 고대라고 해서 정치 영역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걸 자기들이 구한 건 아니죠. 생산 영역에 직접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운영에 필요한 물자들은 생산 영역에서 공급을 받았겠죠. 생산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화폐가 없는 고대에서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걷었을까요? 생산물을 걷었겠죠. 현물로 받았겠죠. 곡물일 수도 있고 뭐 쌀, 밀, 어, 이제 다른 가공물들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 그래요. 농기구일 수도 있고. 조선에서는 뭐 삼배나 면포 이런 것도 세금으로 걷었죠. 그래요. 현물로 걷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무엇으로 거둘 수가 있어요? 활동으로 거둘 수 있죠, 활동. 활동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활동인데 현물로 걷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 뭐예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어, 이렇게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역뿐만 아니라 노역도 있었죠. 요역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궁을 짓는다거나 뭐 성을 지을 때 사람들을 동원했죠. 활동을 이렇게 현물 대신 거둘 수도 있었어요. 활동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 현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활동을 안 거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물을 거둬서 활동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거래죠. 그래요. 활동 현물 뭐 그래요. 활동을 현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바뀌어지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뭐 뭔가요? 세금은 소득의 일부를 걷는 거죠. 그래요. 소득의 일부를 걷지 않는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라는데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서 내거나 자기가 뭐 집이나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팔아서 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빌려서 내는 경우는 팔아서 내는 경우는 빌리려면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어, 현물을 내는 거죠. 갚아주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어, 소득의 일부가 나가는 거죠. 팔아서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소득을 얻어서 일부를 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금은 소득의 일부가 변해서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럼 고대에는 뭐만 있나요? 소득세만 있는 거죠. 소득세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두 번째 빌려서 내거나 팔아서 내는 경우가 악용된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고대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이제 빌려서 내거나 팔아서 낼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같은 경우에 자기 토지를 팔아야 되겠죠. 집이나 토지를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뭐 노예가 되거나 이런 거 이렇게 되겠죠. 여자 같으면 외춘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노비가 되고 그런 방식이 또 노예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런 짓을 심하게 저지르면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단체로 밀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고대에서도 있었어요. 허다했죠. 그래요. 현 시대는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걷나요? 주로 화폐로 걷죠. 물론 아직도 뭐 활동으로 걷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도 활동을 걷죠. 그 남자들이 이제 군역을 담당하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세금이 한 형태예요. 고대부터 있던 형태예요.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거예요. 화폐가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세금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소득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관세도 있고 뭐 증여세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럼 옛날에는 소득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졌느냐, 본질이 다 다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세는 뭐 마찬가지죠. 소득세는 어때요? 개인이나 어떤 기업의 단체에 부과하고 있죠. 집단에 부과하고 있죠. 그래요. 똑같죠. 생산한 게 화폐로 표시될 뿐이죠. 지금 화폐가 다 화폐로 표시되니까 화폐로 표시되고 화폐로 거래하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뭔가요? 거래하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소득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인이 있어요. 상인이 이, 상인이 자기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품에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인이 얻는 소득의 일부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역시 소득의 일부예요. 다른 경우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인이 있는데 이 상인은 시장 가격을 자기가 파는 상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고 있는데 정부에서 천 원, 여기에 천 원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상품은 그냥 팔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도. 그래서 상인이 손해보기 싫다 이러면서 11,000원에 팔았어요. 그 경우에는 누가 세금을 부과하나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구매자의 소득의 일부가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요. 마찬가지로 소득의 일부예요. 그리고 뭐 관세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경우죠. 이 경우도 뭐 부가가치세랑 똑같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세금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재산세 이런 게 있죠. 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내게 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 하고 뭐 선박을 지니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 하고 또 그런 세금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집에 세금을 부과한다 치면 집에서 저절로 세금이 떨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 팔아서 세금 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 소득의 일부에서 세금을 내지 집에 세금을 부과했다 해서
집 팔아서 세금 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집 팔아서 세금 낸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세금이 너무 과도해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뭔가요? 명칭만 다양할 뿐이지, 모두 소득세라는 거예요. 소득세. 방식이 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소득세인데 화폐로 표시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개인이나 집단에. 일을 해서 버는 돈도 있을 것이고, 뭐, 이자, 배당,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나요? 거래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방식이 있죠. 거래하는 상품에 왜 부과하나요? 그냥 소득세만 걷지, 소득세 하나밖에 없으면. 세금 내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처음에는 알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죠. 세금 걷는다 하면 싫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명칭만 다양할 뿐 모두 소득세이다. 변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대나 현대나. 형태만 다양해졌다. 복잡해졌다. 그래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는 곳을 좀 봐야 되겠죠. 세금을 내는 곳. 당연히 이제 생산 영역에서 내겠죠. 생산 자본, 상업 자본, 금융 자본, 기타 자본, 다양한 자본들이 있죠. 현 시대에는 종류가 무척 많죠. 기타 자본 및 자본에 속한 자본가와 근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생산 영역이죠. 이런 영역들은 생산 영역이에요. 생산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 있죠. 예전에 설명했죠. 기능별 자본을 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자본이 직접 이제 집단에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집단 이름으로 또 기업 안에 있는 자본가와 근로자가 또 낼 수도 있겠죠. 생산 영역 안에 있는.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도 낼 수도 있죠. 뭐 종교단체나 예술단체나 시민단체 및 이에 속한 이들 역시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자본은 자본하고 무관하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종교단체를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종교단체 소득은 어디서 생기나요? 생산 영역의 소득의 일부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요. 생산 영역의 소득의 일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생산 영역이라고 하면 자본에 속한 자본가와 근로자 소득의 일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소득이 들어올 수 있죠. 예술단체나 시민단체나. 예술단체에서도 이제, 예술인이 종교를 믿으면서 종교단체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자본 소득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술단체가 생산 영역에 예술인이 생산 영역에 판 돈으로 내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종교단체에 팔아서 얻은 돈으로 또 종교단체에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종교단체는 어떤 돈으로 주나요? 또 생산 영역에서 얻은 소득으로 예술 작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추정해보면 다 뭔가요? 모든 돈은 자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예술단체나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교단체, 예술단체, 시민단체 및 이에 속한 단체들 역시 자본의 소득을 통해서 이제 유지되고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영역에서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치 영역은 이 생산 영역에서 받은 세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본에서 나온 돈이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예술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거둔 돈이 종교단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또 생산 영역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소득을 얻으니까 그 돈이 또 그 돈이라는 거예요. 전부 모든 소득은 자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세금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요. 종교단체나 예술단체나 시민단체 및 이해 속관리들이 내는 세금 역시 자본에서 생긴 거예요. 전혀 새로운 원천이 있는 건 새로운 원천이라는 건 없어요. 추적해 보세요. 궁금하면 쭉 추적해 보면 다 나와요. 그래요. 소득이 결국 뭔가요? 화폐로 표시돼서 그렇지 그 생산물이 화폐로 표시된 거죠. 이 생산량에서 제공하는 어떤 상품이 화폐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품은 생산량에 의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추적을 하면 결국은 모든 소득의 원천은 자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금의 원천은 자본이다. 그래요. 그러면 정치 영역의 역할은 뭔가요? 세금을 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적인 생산자가 아니죠. 그 세금을 내는 것을 도와주는 게 정치 영역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 기능이 있다 했죠. 생산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정치 영역의 역할이지. 세금을 내는 것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또 세금을 거두는 게 정치 영역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것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맡은 생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정치 영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국가가 생산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래요? 생산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개입하면서 생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게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조선의 선비들이 자기가 생산 영역을 다 이렇게 관리하려고 했던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발전하나요? 발전 못 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생산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또 뭐가 있나요? 공산당들이 최근에 보면 공산당이 자기들이 권력과 부를 다 지니면서 자기들이 생산을 하겠다 했잖아요. 생산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가들을 다 죽였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회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하고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필요한 양만큼 공급해야 되고. 그 역할을 노동자가 할 수 있나요? 못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그걸 사회에 공급하는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공산당도 공직자로 볼 수 있겠죠. 공직자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사회에 필요한 상품을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다 공급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산국가를 보세요. 이제 대부분 다 변했지만 북한을 보면 알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좀 어떤 거에 북한을 보세요. 세상에 필요한 걸 공급할 수 있나요? 공급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세계로부터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근로자들 노동자나 이렇게 해외에 보내거나 그냥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광물 그런 거나 해서 이렇게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물건을 개발해서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공직자는 당연히 없겠죠. 노동자도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노동자는 그래도 생산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그런 노동자도 못 하는데 그 공직자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회 구성원들은 다 자기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은 뭔가요? 세금을 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시금방직에 그 생산 능력에 개입해서 자기가 생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인가요? 자본의 유지 및 발전이 정치 영역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다음은 그릇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세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게 그릇된 거예요, 이런 게. 기업들은 뭔가요? 기업들의 돈은 어디 써야 되나요? 자본이 투입되거나 자본이 투입되어서 직장 수를 늘리거나 국민들을 그렇죠. 국민들이 소득을 늘리는 데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혹은 기업이 어려울 때 쓰는 예비비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금을 안 걷을 수는 없겠죠. 정책력도 유지돼야 되니까 생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걷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낮춰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겠죠. 사회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겠죠. 필요도 없는 걸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요. 반대로 한 거죠. 반대로. 이런 건 있었어요. 잘 투자가 안 된다. 돈만 많이 벌지 투자가 안 돼서 그냥 세금이라도 부과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은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나 예비비가 목적이죠. 투자나 예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건데 투자가 안 되는 건 누구 잘못인가요? 정부 잘못인 거예요. 돈이 되면 당연히 투자를 한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한다는 말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데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겠죠. 그럼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 정책이 해야 될 건 뭔가요? 사회적 조건을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선시대 선비들도 알았어요. 근데 조선시대 욕하지만 조선시대 선비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에 또 뭐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농지를 넓히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 막 넘치는 곳 이런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뚝을 쌓아주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하는 땅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또 물이 부족해서 농사 짓기 어려운 데는 어떻게 해요? 저수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조선시대 선비도 알았던 거예요. 그 마찬가지죠. 투자가 안 되면 투자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투자하라 해서도 안 되겠죠.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정부가 자기 역할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상한 짓 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정부들도 좀 문재인 정부가 좀 심하고 좀 이렇게 좀 자본을 파괴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그렇지 다른 정부도 뭐 인기 얻으려고 이런 짓들을 쭉 해왔던 거죠. 해왔던 거예요. 시장 기능 활성화하고 자본을 파괴하려는 행위는 쓰레기 짓이라 보면 돼요.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을 파괴하는 정책인 거예요.
전체 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직업수를 줄이고. 어리석은 짓인 거죠. 또 잘못된 사례가 많죠. 고대에도 많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조병갑 때문에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서 그 횡포가 계기가 돼서 그 동학 밀란이 일어났죠.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의 계간을 허가해주고 추수기에 강제로 세를 징수했고 사기로 세금을 거둔 거죠. 부민을 붙잡아들여 불효, 불목, 음행, 잡기 등의 제명을 씌워 그들이 재물이만 영향을 빼앗았고 뭐 이렇게 막 하여튼 착복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요. 또 뭐 만석부가 파손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농민들을 동원하여 구보 밑에 신보를 쌓게 하고 그해 가을에 신부 이용에 따르는 수세를 일마지게 상등 노는 쌀 2말, 하등 노는 쌀 1마씩 농민들로부터 그도 700석을 사치했다. 그래요. 이런 조병각 같은 사람은 뭔가요? 그래요. 생산자를 어떻게 보나요? 세금을 거두는 그냥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생산 기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자들은 세금을 걷어서 내 욕망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범각.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죠. 욕망의 종류는 틀리지만 세금이나 걷어서 내 욕망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병갑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금을 내는 곳은 자본이다. 자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회 전체 이익이 증가하고 직업수도 늘고 국민들의 소득도 증가하고 개개인의 소득도 증가해서 사회가 평화로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는 악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